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환갑을 맞이하고 처음으로 인생 전성기를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제가 60줄에 들어와 보니 60이라는 나이가 생각보단 청춘이더라고요. 사실 60이 되면 이제 다 늙고 인생이 좀 암울할 줄 알았는데 세상이 변한 건지 제 마음이 변한 건지 저는 아직도 제가 젊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러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나이 몇 살을 먹은 것보다 내가 어떤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지만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먼 이야기겠지만요. 하지만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가 60대의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줄지에 대해서는 젊은 분들이 꼭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왜 TV에서 보면 나이랑 무관하게 젊고 밝게 사는 노년들이 있잖아요. 그에 반면 아직 나이는 60대인데 70대처럼 이미 팍상 늙어버린 노년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나중엔 성적표처럼 내 얼굴과 몸에 남는다는 건데 저도 사실 젊었을 때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그런 걸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와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불쌍하기 그지없는 인생이었거든요. 가난한 집에 장녀로 태어나 얼굴 딱 한 번 본 남자한테 시집을 갔고 그 남자한테 단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살다가 내가 낳지도 않은 자식까지 떠안은 채 미망인이 되었으니 이보다 기구한 팔자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저에게 두 아이들은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책임과 또 희망을 갖게 하는 존재였어요. 누군가는 아이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죠. 아이들이 저를 살게 했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저는 태어나 단 한 번도 제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제 뒤통수를 때리고 죽어버린 그때도 마음 같아서는 죽고 싶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죽을 수도 없었죠. 이놈의 팔자는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지.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빠도 죽고 없는데 엄마까지 죽어버리면 이 아이들 인생도 망가질 것만 같아 저는 이를 악물고 버티기로 작정했어요. 어차피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는데 아이들을 위해 희생이라도 하고 살다 가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인생을 아이들은 고마워했고 또 미안해했는데 나중엔 그 시간들을 대단하다며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더군요.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젠 제 자랑처럼 조금은 홀가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참에 제가 즐겨 듣는 사연살롱에도 자랑하고 싶어서 난생 처음 사연이라는 걸 보내봅니다. 제가 배움이 짧아 글을 잘 쓸 수는 없겠지만 부디 끝까지 제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앞서 말한 대로 남편 얼굴을 한 번 보고 결혼한 여자였어요. 지금이야 대부분의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지만 제가 아가씨일 때는 저처럼 중매로 결혼하는 여자가 많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제 나이 22살에 한 결혼이었는데 집이 가난하다 보니 친정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며 딸인 저를 치우려 했는데요. 그렇게 떠밀리듯 결혼을 하고 남편은 처음엔 무뚝뚝해도 어린 신부인 저에게 신경을 좀 써주는가 싶더니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한 후로는 이를 핑계로 계속 밖으로 나돌았어요. 그게 시작이라면 시작이었죠. 당시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긴 했지만 술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친구들이랑 술을 마신다고 하면 그때는 거의 100% 여자가 있는 술집이었는데 그걸 처음 알았을 때는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사느니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가도 반길 가족들이 아니니 그럴 수도 없었죠. 그걸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너무 잘 알았어요. 게다가 저는 어디에 하소연할 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제 속만 태우며 꽃다운 날을 흘려보냈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저런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무조건 저 만남을 하시는 그런 옛날 분이셨는데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쭉 찢어진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저에게 상처를 주시려 이런 말을 하시곤 했는데요. 이미 오래전에 떠난 양반이지만 지금도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네가 그렇게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경수가 자꾸 집에 정을 못 붙이는 거다. 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너는 광고도 안 보냐? 나이가 어리면 뭐하냐?
이건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도통 구분이 안 가는데 나라도 한눈 팔고 싶지. 네 남편이 밖에서 놔두는 건 전부 네 탓이니 행여 내 아들한테 바가지 긁을 생각은 하지도 말어. 걔가 나를 닮아서 예쁘고 고운 걸 좋아한다. 저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저는 바보처럼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혼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내내 속만 태우면서 그 구박을 다 받고 살았겠죠. 다만 제가 결혼해서 낳은 첫 아이가 아들이라 그나마 며느리 대접은 받고 살았는데 저보다 1살 어린 동서는 나중에 딸을 셋이나 낳았음에도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결국 식모 대접을 받다가 강제로 이혼당했거든요. 그래도 도련님은 누구처럼 밖에 나가 딴짓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놈의 아들을 낳지 못해 동서는 친정으로 쫓겨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시조카들은 계집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갖은 구박과 허드렛 일을 해야만 했는데 결국 하나둘 집을 나가버려 소식조차 모르게 되었죠. 그땐 제 딸들도 아닌데 그런 조카들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했어요. 꼭 어린 시절 저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여간 쓰이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으셨는데요. 그래도 자기 아들 핏줄인데 손녀들에게 참 매정하셨어요. 신경 쓸 거 없다. 딸은 원래 엄마 팔자 담는 거라고 했어. 지 엄마가 아들도 못 낳은 반푼이니 그 딸들도 반푼이지만 골라 하는 거지. 나를 봐라. 쓸모없는 딸은 하나도 없이 아들만 둘 낳았잖아. 그러니 너도 분발해서 아들 하나 더 낳아. 라며 집 나간 손녀 걱정은 하지도 않고 없는 둘째 타령을 하셨어요. 첫째야 그래도 부부 사이가 그나마 좋았을 때 가진 거니 그런다 쳐도 요즘처럼 남편이 밖으로만 도는데 제가 무슨 좋은 마음이라고 애를 갖겠어요. 저는 같은 여자지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시어머니가 싫었어요. 그래서 빨리 돈을 모아 분가하겠다는 그 생각밖에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결혼할 때 변변한 돈이 없어서 시댁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도련님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나마 시댁이 마당에 있는 디귿자 주택이라 대문 안에 따로따로 살 수는 있었어요. 그나마 그게 다행이었죠. 하지만 독사 같은 시어머니의 눈과 귀는 피할 수 없었고 할 수만 있다면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분가를 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그나마 가져오던 월급도 가져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땐 저도 화가 나서 남편에게 따졌어요. 유일하게 갖고 있던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 지금 몇 달째 월급이 밀린 거예요. 꼬박꼬박 일은 나가면서 가져오는 돈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에이씨 시끄러워. 무슨 여자가 입만 열면 그렇게 돈 타령이야. 그리고 네가 무슨 돈이 필요해. 여기 있으면 다 공짜인데. 공짜는 무슨? 우리 애 안 키워요? 그리고 나도 돈이 있어야 모아서 분가를 하죠. 분가? 분가 같은 소리 하네. 무슨 분가를 해? 너 돈 있냐? 친정도 쥐뿔 거지 같은 게 무슨 분가를 한다고. 꿈 깨고 가서 물이나 한 잔 떠와. 속 쓰리니까. 물은 속 쓰린 사람이 직접 떠다 마셔요. 나는 월급 봉투 가져오기 전에는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당신 종은 아니잖아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마누라라고 우냐우냐 해주니까 간땡이가 부었네. 저런 날인 10중 8구 남편은 폭군이 되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저랑 아이한테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였는데 그것만 그럴 뿐 남편은 늘 화가 나면 그나마 얼마 있지도 않는 살림살이를 던지며 난동을 피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처음에야 공포였지 저도 점점 무뎌졌는데요. 어차피 살림살이도 다 망가진 것들이라 거기서도 망가진다고 해도 아쉽지도 않았어요. 다만 혹여라도 아이가 그런 지 아빠 모습을 보고 배울까. 그 점만 늘 마음을 졸였는데 그래서 저는 남편과 싸울 것 같거나 남편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아들애를 시어머니가 계시는 본체로 내보내곤 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또 그런 건 귀신같이 알고 아이를 데리고 주무셨는데 그렇게 한바탕 한우가 되면 시어머니는 은근슬쩍 제 상태를 보시고는 그래도 내 아들이 지 마누라는 안 패. 그치? 얼마나 신사니? 너는 복도 많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지 않나요? 저런 남편 신사면 세상의 모든 남봉꾼들은 죄다 신사라는 말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은 가장 노릇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문제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생활비도 한 푼 내놓지 않는다면서 구박을 하기 시작하신 거였죠. 저는 몰랐는데 그동안은 그래도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얼마씩 돈을 주는 게 있었나 봐요. 하지만 그마저도 끊겼고 기다리다 못한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엄한 저한테 짜증을 내셨는데 제가 아무리 남편이 몇 달째 월급 봉투를 안 가져온다고 말을 해도 도통 믿지를 않으시더군요. 뭐 믿지 않는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더 황당한 건 제가 가운데서 그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였어요. 그건 정말 참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도 그 월급 봉투 구경이나 하고 싶다고 시어머니한테 참다 못해 큰 소리를 쳤는데 그러자 시어머니도 두 눈을 부라리며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이게 지금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너 내 아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 중간에서 꿀꺽하는 거 맞잖아. 그럼 왜 갑자기 내 아들이 주던 돈을 안 주는 건데 네가 중간에서 빼돌리는 거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아니라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왜? 네 친정에서 돈 좀 보내라고 하든? 아니면 너 혹시 바람났냐? 기동서방이라도 어디 두고 밥 마실 다니냐? 네? 어머니도 무슨 그런 끔찍한 말을. 그렇게 저를 정 못 믿으시겠으면 어머니 아들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왜 맨날 그 사람이랑 싸우는데요. 저도 가운데서 힘들어요. 네가 힘들긴 뭐가 힘들어? 힘든 애가 이렇게 시어미 앞에서 빠락빠락 대드냐? 아주 뚫린 입으로 잘도 떠드는구나.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하마. 근데 만에 하나 네가 한 말이 거짓말이면 그땐 그날이 네 제삿날인 줄 알아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 아들한테 확인을 했는지 아니면 저한테만 그렇게 말하고 말았는지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혼자 궁시렁거리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그이한테 물어보셨냐고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이고 같은 질문을 하면 시어머니는 교묘하게 말을 돌리는 등 수상했는데 원래도 시어머니와는 정도 없었으니까 그냥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남편이 거짓말로 월급 봉투를 저에게 줬다고 했다면 저 양반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니까요. 그리고 그런 뱀 같은 성격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가 남편만큼이나 많이 미웠는데 제 미움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시어머니는 당신 나이 50을 넘기지 못하고 대장암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그때도 다른 사람 말고 며느리한테만 병수발을 받겠다며 쌩 고집을 부렸는데 그때도 어이가 없어서 바로 싫다고 해버렸어요. 그러자 남편도 시아버님도 저만 애처롭게 보며 도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하셨는데 시아버님은 네가 저 사람 병수발을 들면 내가 그 보상은 톡톡히 하마. 이 집이라도 네 앞으로 해줄게. 라며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남발하셨는데 옆에서 남편이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더 저에게 닥달을 하더군요. 그래서 어차피 이 집구석에서 사는 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내켜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솔직히 정성껏 모시진 않았어요. 아마 손길도 부드럽진 않았겠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아픈 가운데도 늘 저한테 호통을 치시며 짜증을 냈는데 저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여기서 아쉬운 사람은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지금부터 한마디라도 더 하면 수발이고 나발이고 안 하겠다고 하고 제가 먼저 단호하게 말을 했는데 그때도 아픈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며 난리를 피우시더군요. 네가 지금 내가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이라고 기가 살았지? 너 두고 봐. 나 안 죽을 거다. 평생 너 괴롭히면서 100살까지 살 거야. 이렇게 무서운 소리를 하셨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군요. 물론 저 몸으로 100살까지는 무리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너무 악에 받쳐 말을 하니 정말 그럴까봐 무서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자기가 아프니까 고분고분하던 게 변했다고 생각하시며 늘 저한테 화를 쏟아내셨는데요. 저도 사람인데 언제까지 그걸 다 받아줄 수는 없죠. 그래서 시아버님에게 더는 시어머니 병수발 못 들겠다고 했어요. 힘든 것보다 그 독한 소리 듣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그랬더니 시아버님이 시어머니에게 득달같이 소리를 지르셨는데 밖에서 들으니 정말 무서운 소리를 하시긴 하더군요. 아니, 뭐가 잘났다고 며느리를 괴롭혀. 지금 며느리 아니면 당신을 누가 돌봐? 내가 할 수 있어? 당신 아들들이 할 수 있어? 그럼 입 다물고 해주는 병수발이나 받고 있지. 왜 아파서? 왜? 아파서 종일 누워있으니 심심해? 며느리가 당신 성깔머리 때문에 못한다고 하잖아. 이제 어쩔 거야.
그렇게 잘났으면 혼자 알아서 해보든가. 아니 왜 아픈 사람한테 큰 소리예요? 왜? 제가 이제 내 병수발 못 들겠다고 합니까? 그래, 나라도 하기 싫지. 그러게 왜 쓸데없이 그 입을 놀려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죽을 거면 그냥 깔끔하게 죽지. 이게 뭐야? 뭐예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요? 내가 지금 죽고 싶어 죽는 거야? 이게 다 당신이랑 살면서 몸고생 마음고생하고 살아서 그런 거라고요? 후기는 소리 하네. 당신이 언제 몸고생 마음고생을 했어? 당신처럼 자기 승질대로 산 사람이 또 어딨다고. 당신 벌 받는 거야. 착한 그래한테 함부로 하고 둘째랑 손녀들 내쫓고. 여기서 그 얘기는 왜 꺼내요? 그리고 내가 언제 손녀들을 내쫓았어요? 지들끼리 나간 거지. 당신이 나가게 만들었지. 여기서 그거 모르는 사람 있나? 그러니 제발 이젠 그 입 좀 닫고 살아. 뭐 얼마나 산다고 마지막까지 심술이야. 이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주제 파악 좀 해야 하지 않겠어? 가만 보면 착한 애를 당신이 못살게 굴어서 독해지게 만든 거지. 왜? 내가 산에 갖다 버려줘? 뭐라고요? 왜? 못할 것 같아? 경고하는데 2번 다시 며느리 입에서 당신 못 본다는 소리 나오면 그때는 내가 당신 까마귀 밥으로 줘도 쥐두새도 모르게 고려장 시킬 테니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는 전날 이후 정말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입을 굳게 닫으셨어요. 아마도 병든 자기를 고려장하겠다는 시아버님의 말에 충격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참 그것도 옆에서 보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난날 막말을 들으며 온갖 구박을 받던 날보다는 확실히 편하긴 했는데 그렇게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길게 투병 생활을 하시다 장장 5년 7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식구들 중 어느 누구도 저에게 그동안 수고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예상은 했지만 저에게 집을 주겠다는 시아버님의 말도 쏙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제가 자기 엄마 병수발 들어주면 이제 마음 잡고 외도도 하지 않고 저한테 잘하겠다고 했던 남편은 제가 자기 엄마 수령 노릇을 하고 있을 때 밖에서 딴 여자랑 살림까지 차렸는데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땐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 또한 배가 남산만한 여자가 찾아와 저희 남편이라고 얘기해 알게 되었는데 그땐 이혼해 줄 테니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해버렸죠. 하지만 남편이라는 인간은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양육비 줄 테니 애 낳고 싶으면 낳아서 키우라고 뻔뻔하게 자기 내언녀한테 말했는데 그 내언녀도 지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 입에 거품을 물었어요. 아니 이미 배가 남산만해서 언제 애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데 저런 말을 하는 남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젠 더 못 참는다고 그냥 이혼하자고 했는데 자기가 밖에서 생활할 테니 저는 시아버지와 아들 키움에 집에 있으라고 하더군요. 이건 또 무슨 개소린지. 저는 뻔뻔한 남편인데 있는 힘껏 성질을 부렸어요. 바람핀 여자한테 줄 양육비는 있고 집에 가져올 생활비는 없냐고 미친 듯이 따져 물었죠. 그러자 그때는 내내 저를 만만하게 보던 남편도 많이 당황하고 놀랐는데요. 저도 더 이상 참고 눈치 보는 그런 어린 신부가 아니었는데 여자가 나이를 먹으면 우악스러워진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이더라고요. 그래도 아들내미 하나 보고 겨우 마음을 삭히고 살았는데 저희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착하고 효자였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저 마시라고 물도 떠서 가지고 오고 제가 누워있으면 언제 왔는지 고사리 손으로 제 팔과 다리를 주물러줬는데 이런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갈 자신이 없었죠. 하물며 남편이나 시아버님이 좋다고 애를 저한테 줄 일은 없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다 나중엔 복수하리라 칼을 갈며 버텼는데 시아버님도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앓고 있던 지병이 심해지셔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원래 저희 아버님이 천식도 있고 고혈압도 있으신데 그렇게 기침을 심하게 하시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얼굴이 시뻘개지셨는데 그때도 꼬꾸라지듯 가래기침을 하시더니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부모 상을 치르고 도련님과 집 문제로 아웅다웅 다투고 있는데 그땐 남편도 욕심이 났는지 제가 시어머니 병수발 들고 시아버지 모신 걸 팔면서 당연히 집은 자기가 물려받는 게 맞다고 목에 핏대까지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형제의 난이 계속되었는 가운데 대문 앞에 한 아이가 버려져 있었고 저는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알아버렸죠. 그때 배가 남산만에서 온 그 여자 딸이라는 걸요.
그래서 여기 왜 왔냐고 니네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이는 말을 못하는 듯 저만 뚱한 얼굴로 쳐다만 보더군요. 그게 딸아이와 제가 처음 마주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코 좋은 감정은 아니었죠. 아이는 죄가 없는데 저는 그 아이가 미웠어요. 그래서 저러다 말겠지. 지도 지 엄마 찾아가겠지 하며 그대로 그냥 대문 앞에 세워두고 저만 들어왔는데 남편이 그 아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저를 뒤로 넘어가게 했는데요. 이제부터 얘 당신이 키워. 내 딸이면 당신 딸이기도 한 거지. 어떻게 사람이 매정하게 이 어린 걸 밖에 세워두나? 지금 밖에 얼마나 추운 줄 알아? 아이고, 그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당신이 키우면 되겠네. 당신 딸이면 내 딸이라고요? 웃기고 있네. 걔가 어떻게 내 딸이에요? 얘, 니네 엄마 어딨니? 도대체 어디 있길래 너만 거기 두고 갔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안 되지만 아이한테 다그쳤어요. 그러자 아이가 제가 무서웠는지 울음을 터뜨렸고 그때 제 아들놈이 그 아이를 자기 뒤로 숨기며 저한테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꼴에 지 동생이라고 그 아이를 감싸는 것 같아서 분해서 속이 터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여자아이가 우리 부부 호적에 올라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땐 정말이지 도저히 참으려고 애를 써도 참아지지 않더군요. 그때 이성의 끈을 놓는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마음이 절로 들었거든요. 그 순간은 아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인간 말종 같은 남편놈을 벼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인간이 귀신처럼 눈치를 챈 건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기가 막혔어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호적에 올리더니 자기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 인간도 집에는 들어올 테니 이혼서리 써놓고 기다리자 하고 있는데 그때 돌아온 건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 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당해 나흘 전에 죽었다는 허망한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경찰에게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먼저 쏟아지더라고요. 좋았던 추억 하나 없는 있으나 마나한 남편이었는데 그래도 꼴에 남편이라고 눈물이 나오나 싶었어요. 아니 그때는 남편이 죽어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에 앞서 나오는 눈물이라고 제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그래야 제가 버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 제법 컸는지 앞으로 살 길도 막막하고 무슨 인생이 이 모양인지 허탈하기만 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아들 때문에 살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내 자식도 아닌데 제 호적에 올라와 있는 그 아이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나쁘다기보다 친자식 하나도 제대로 건사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남의 자식까지 거둘 엄두는 나지 않았어요. 거기에 형까지 죽자 도련님은 얼씨구나 잘됐다 하며 저랑 아이들을 내쫓다시피 하고 얼마 있지도 않은 집 재산을 모두 차지했는데 역시나 그때도 시아버님이 재산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 저는 백방으로 집안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녔죠. 죽긴 했지만 제 남편이 장남이었고 제 아들이 장손인데 이렇게 맨몸으로 쫓겨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법은 제 편이 아니더군요. 아니 남편놈이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았다면 문제가 없을걸. 딴짓하느라 이미 그 사이 하에네아 같은 도련님이 합법적으로 집안 재산을 다 빼돌려 놓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래서 도련님과 단판을 지으러 갔죠. 법으로 안 되는 거면 법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할 셈이었어요. 일단은 동네에 소문을 내고 아주 못쓸 자식으로 만들어버렸는데 그러자 지도 고개를 들고 살기 힘든지 저한테 100만 원 던져주며 가라고 했어요. 솔직히 그때 당시 100만 원은 지금보다는 큰 돈이긴 했지만 제가 아이 키우면 살 수 있는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싸우는 것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그 100만 원으로 일단 살 집을 구하고 두 아이 손을 잡고 보육원으로 향했는데요. 그때 눈치 빠른 제 아들이 자꾸만 가지 않으려 했어요. 엄마 힘들어. 너 똑바로 걷지 못해? 싫어. 엄마 지금 정인이 고아원에 데려다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 얘는 엄마 자식이 아니잖아. 저도 참 아이한테 별말을 다 했죠. 하지만 아들놈은 그런 저를 원망하듯 쳐다봤어요. 그리고 제 손을 뿌리치더니
딸을 또 자기대로 숨겨버렸는데요. 그땐 제 자식이지만 그에 비해 그 자식처럼 밉더군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걔 이리로 안 보내? 안 보내. 정인이 내 동생이야. 나는 오빠고. 오빠는 동생 지키는 거야. 얘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얘가 어떻게 네 동생이야? 엄마는 네 동생을 낳지 않았어. 아니야. 정인이 내 동생이야. 아빠가 그랬고 정인이가 나한테 오빠라고 했어. 그럼 나는 정인이 오빠야. 아니, 말도 못하는 줄 알았더니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는 딸애를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러자 그 아이는 제 눈을 피해 제 아들 등에 고개를 묻었는데 꼭 지 엄마 같다는 생각에 열통이 터지더군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말을 그때 또 했어요. 고아원에 가기 싫으면 내가 네 엄마 찾아서 보내줄 테니 그렇게 하자. 그건 괜찮지? 너도 네 엄마 보고 싶을 거잖아. 저는 아이한테 다그치듯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딸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그때 좀 의아해서 제가 아이를 쳐다봤네요. 그러자 정말 들리지도 않은 목소리로 딸애가 그랬는데요. 분명 그 소리는 싫어요 였어요. 그러자 제 아들놈이 또 저를 아주 무섭게 쳐다보더군요. 싫다는데 왜 자꾸 애를 보내려고 하냐고요. 그리고 자기가 굶을 테니 같이만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뒤통수를 아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어른인데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인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리고 그 뒤로는 마음에 돌을 닦듯 저 애는 내 딸이다. 내 호적에 올라와 있는 내 딸이다. 주문을 외우며 삼켜지지 않은 불덩이를 삼키며 살았는데요. 그것도 나름 효과는 있었는지 딸애가 이뻐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직 저를 무서워했지만 지 오빠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제 아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집안일도 돕고 기억 니은도 배우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기특한지 저도 모르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느라 밤낮없이 바쁘게 살았지만 아이들이 서로 의지하고 있으니 제 마음도 덜 불안했죠. 아니 오히려 제가 출근하고 아들애가 학교를 가면 집에 혼자 있을 딸애가 걱정이긴 했는데 그래서 아침엔 시다일을 하면서 딸애를 데리고 다녔어요. 옷 먼지 때문에 같이 있는 건 어려웠고 대신 저처럼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여자들이 많아 그 아이들 틈에 섞여 밖에서 놀게 했는데요. 그때 제 딸이 제일 어려서 이쁨을 많이 받았었죠. 그러다 한 여편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자기 딸은 자기 하나도 안 닮았다. 진짜 자기 딸 맞아?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욱하고 화가 치미는지 저는 버럭 화를 내며 내 딸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뭘 그렇게 화를 내냐며 분위기가 싸해졌는데 원래 여자들이 많은 곳엔 뒷말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가 남편이 밖에서 나온 애를 키운다며 소문이 퍼졌는데 그게 실은 소문이 아니고 진짜다 보니 제가 너무 힘들어 계속 그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으려 하는데 그때 딸애가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해줬어요. 저기요, 저는 앞으로 집에 있을게요. 이제부터는 저 안 데리고 다니셔도 돼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같은 꼬맹이를 어떻게 집에 혼자 두고 일을 나가니? 저 원래 집에 혼자 있었어요. 저 낳아준 엄마가 늘 밖에서 열쇠로 잠그고 그렇게 나갔거든요. 그리고 캄캄해지면 들어왔어요. 저는 딸애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니, 지금도 어린데 그때는 애기였잖아요. 그런 애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같은 애 엄마로서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니 엄마는 절대 너한테 그렇게 안 해. 너도 알지? 네 오빠가 너를 얼마나 챙기는지. 엄마도 그래. 지금도 앞으로도 엄마는 늘 너 이렇게 데리고 다닐 거야. 이렇게 잡은 손 꼭 놓지 않을 거니까 이제 그런 무서운 기억은 잊어도 돼. 그때 딸아이는 처음으로 제 품에 안겨서 제 옷이 젖도록 울었어요. 그때 당시 딸애가 5살이었는데 그제야 새삼스럽게 딸애가 아주 작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 같지 않은 여자를 저는 용서할 수 없었고 그제야 왜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는 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지 알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좀 변했어요. 저절로 아들애보다는 딸에게 손길이 더 가더라고요. 전에는 대충 머리도 하나로 묶어버리고 말았는데 머리도 정성스럽게 따고 옷도 신경 써서 입히게 되고
그렇게 사랑받고 자라는 애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집에서 사랑받는 애가 밖에 나가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쪼돌리는 생활이었지만 아이들이 잘 커주니 저는 그것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잘 크던 애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하나 둘 엇나가기 시작하더군요. 네, 사춘기였어요. 그리고 그 사춘기는 딸애한테 더 심각하게 왔는데 어찌나 말을 안 듣던지 제가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이내 내가 진짜 엄마 같고 편안히 자라는 거겠지 하며 가슴에 참을린을 새기며 살았는데 이게 봐주면 봐줄수록 가관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남의 물건에도 손을 대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땐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딸아이를 심하게 혼내고 저도 펑펑 울었는데 그때 딸애도 펑펑 울더군요. 자기는 제가 자기를 남이라고 생각해 사고를 치고 다녀도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다나요? 아니,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런 생각을 하는 건지. 그래서 아주 따끔하게 다 홍구멍을 냈어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냐고. 나는 네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거라고. 네가 사고치면 나는 몇 번이고 용서를 빌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제서야 아이는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는 안 한다고 하더니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중학교 졸업할 때는 성적이 많이 올라서 전교에서 10등도 하고 그러더군요. 형편이 어려워 학원도 못 보냈는데 지 오빠한테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딸이었어요. 게다가 자기 동생 가르쳐야 한다고 아들놈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나중엔 대입에 도움이 되었죠. 그렇게 두 녀석은 속도 오지게 썩이더니 저 혼자 키웠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잘 컸어요. 오죽하면 주변에서 저를 부러워하는 엄마들도 있었는데 살다 보니 그런 날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없는 형편에 아이 둘을 대학에 보내느라 저는 아무리 일을 해도 빚만 나날이 쌓여갔는데 그래도 아이들만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모두 서울의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명문대학에 들어갔거든요. 뭐 그 덕에 저는 나이 50이 가깝도록 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제 인생은 애들 때문에 지금껏 연명한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잘 커준 애들을 생각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는데 저에게는 애들의 성공이 두 번째로 가져본 희망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엄마의 마음을 잘 알았는데 특히 딸애가 저에게 정말 잘했어요. 아들애는 대학 1년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그 뒤로는 딸애가 행여 제가 지 오빠 생각에 마음이 울적할까 갖은 애교를 부리며 그렇게 저에게 엉겨붙더군요. 저는 특히 딸애가 엄마 엄마 하는 소리가 좋았어요. 아들은 엄마라고 아무리 불러줘도 투박하고 괜히 또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딸애가 불러주는 엄마 소리는 저절로 미소 짓게 했죠. 그리고 제 마음에 딸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어 저는 늘 딸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는데요. 어느 날 딸애가 저랑 같이 자고 싶다며 베개를 가지고 오더니 한참 뒤 저에게 그러더군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 키워줘서 고맙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울지 않으려 애를 써도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저도 딸에게 양심 고백을 했죠. 네가 미웠다고. 그래서 보육원에 데려다 주려고 했다고. 그러자 딸애는 안다면서 자기도 그랬을 거라고 하며 저를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미싱리를 했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녀석은 그 일을 내내 곱씹고 있었더군요. 그때 제가 화를 내면서 자기를 내 딸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기뻤대요. 그래서 저에게 꼭 도움이 되는 딸이 되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잠시 엄마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까, 다시 예전처럼 자기를 버리고 싶은 게 아닐까 확인하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춘기를 핑계로 그렇게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불같이 화를 내고 혼을 내니 그제야 안심이 되었다고 했어요. 엄마, 그거 알아? 나는 엄마가 날 낳아주지 않았지만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좋아. 새삼스럽게. 그리고 뭐 낳았다고 다 엄마냐? 원래 낳은 정보다는 키운 정이라고 했어. 넌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젠 진짜 내 딸이야. 호적 등본을 떼봐라.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근데 말이야, 나는 만약에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엄마 배에서 나오고 싶어. 지금도 너무 좋지만 그냥 처음부터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 얘가 진짜 오늘따라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있지.
뭔데 그래? 사실은 친엄마가 나를 찾는다면서 연락이 왔더라고, 삼촌이. 뭐? 그 인간이 너한테 어떻게 연락을 했어? 몰라. 근데 갑자기 그러더라. 친엄마 보고 싶지 않냐고. 들어보니 그 여자 어디 돈 많은 늑다리 영감하고 결혼을 했다나 봐. 그리고 자식이 있다고 하니까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데 나 데려다 주면 자기도 돈을 받기로 했다면서 구질구질하게 그만 살고 친엄마랑 살라고 하더라고. 뭐? 무슨 그런 미친놈이 다 있어. 너 그놈 연락처 가지고 있지? 내가 내일 당장 그놈한테 전화해서 욕을 한 바가지 해야겠다. 뭐? 이제 와서 어쩌고 저째? 진정해. 그리고 나 이미 번호 지웠어. 내가 말했거든.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꿈 깨라고. 그리고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우리 아빠 재산 가로채 간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로 뺏어오겠다고 하니까 바로 전화 끊어버리던데. 내 친구 아빠가 유명한 변호사라고 했거든. 아무리 그때 법이 그걸 가능하게 했다고 해도 방법이 아예 없진 않대. 너도 참 누굴 닮아 그렇게 똑소리 나니? 네 아빠라는 인간은 그런 머리가 없는데. 그럼 한 사람밖에 없네. 엄마 딸이잖아.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워놓고 왜 몰라? 그래, 내 딸 똑똑하고 예쁘지. 너 그냥 시집가지 말고 내내 엄마랑 살자. 오빠 저거 제대하면 얼른 여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고. 뭐야, 오빠 서운하게. 엄마는 이제 고생 끝이야. 나랑 오빠가, 아니 내가 더 많이 엄마한테 효도할 거니까. 그니까 딱 기다려. 저는 그때 이런 아이를 그때 보육원에 보냈으면 어쩔 뻔했나.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다행히 방안이 캄캄해서 딸에겐 들키지 않았는데 딸의 말이 너무 고마워서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등을 돌리고 소리를 죽여가며 내내 울었는데 그때 제 등에서 딸의 새근새근 잠든 콧소리가 들렸어요. 아, 우리 딸 자는 소리가 이런 거였구나. 언제 이렇게 훌쩍 커버린 거지? 저는 다시 돌아누워 자는 딸의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마음으로 빌었어요. 만약 정말로 다음 세상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이 아이를 낳게 해주시라고요. 비록 종교는 없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저를 찾아 먼 길을 돌아온 딸을 위해 더 열심히 살겠다 다짐했는데요. 그 후로도 제 생활은 변함없이 팍팍했어요. 딸애는 과외도 하고 학교에서 일도 하며 자기 등록금을 자기가 해결했지만 저는 그래도 딸에게 많은 걸 해주고 싶었죠. 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제 인생을 갈아서 키운 아이들이라 그런지 아이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지금까지 사회인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큰애는 공기업에 다니고 둘째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딸은 아직 사회초년생 딱지를 떼지 못했는데 승승장구하고 있답니다. 작년에는 연말 보너스를 정말 많이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까운 돈을 저에게 몽땅 주는 딸이었는데 제가 싫다고 아무리 피해 다녀도 자는 틈에 와서 제 머리맡에 두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아들애를 장가 보냈는데 이미 독립하고 싶어 내보낸 아들이라 그런지 실감이 잘 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결혼식 내내 좋아서 웃었어요. 아무래도 남자라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챙겨준다고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저는 딸이랑 둘이 살고 있는데요. 자기는 저랑 한 약속을 지키겠다며 제 옆에 꼭 붙어 있는데 솔직히 너무 고맙죠. 하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 제 욕심인 거라 요즘은 시집가라고 말하는 게 제 주된 업무가 되었답니다. 그래도 제 속마음은 내심 딸이랑 좀 더 붙어있고 싶은 마음인데요. 요즘은 딸 덕에 해외여행도 다니고 배우고 싶었던 미술도 하고 제 팔자가 상팔자가 되었어요. 이게 다 제 딸 덕이죠. 그리고 딸애는 저에게 용돈도 늘 후하게 쥐어주고 카드도 주면서 무조건 팍팍 쓰라며 제 길을 살려주는데 돈도 써본 사람이 쓴다고 저는 못 쓰겠더군요. 딸이 힘들게 번 돈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자 딸애는 그럴 줄 알았다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는데 자기 월급 받았다고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아주 제가 딸 때문에 호강을 하고 삽니다. 딸애는 키워준 값 하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더 받을 게 없거든요. 이미 딸애는 크면서 제가 키워준 거 다 하고도 남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저 딸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이렇게 저랑 살다가 지 아빠랑은 정반대인 착하고 지조 있는 그런 남자 만나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요. 뭐 보나마나 딸의 시집 보낼 때는 제가 더 많이 울 것 같긴 한데
아마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생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제 딸을 만나고 또 제 호적에 올려 키울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더는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아울러 지난 날을 되짚어 제 인생을 정리해보면 참 힘든 인생이었지만 아이들이 있어 그럭저럭 열심히 잘 산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부쩍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죽지 않고 살아서 다행이라고요. 왜? 살다 보면 웃는 날이 온다고 하더니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더라고요. 원래 인생은 그런 거잖아요. 굽이굽이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저는 앞으로 더 많은 날을 살아가겠지만 이젠 그 굽이굽이에서 울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제 지난 인생을 훈장처럼 가슴에 품고 더 씩씩하고 멋지게 제 인생의 전성기를 누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힘드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그분들에게도 꼭 말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조금만 더 참고 견디세요. 분명 희망이 보일 겁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좋은 날은 꼭 올 거예요. 그러니 무너지지 말고 버티세요. 발에 힘 꽉 주고 버티다 보면 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불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희망이 있길 바라보며 이상 제 이야기는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 부족한 글 읽어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늘 좋은 날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